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을 어떤 의미에서 서울대와 더불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 증강현실 프로젝트를 많이 봤는데 오늘 앞부분에 보여주신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실 마술만 2시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짧지만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4학년 또 유치원생에 있는 아빠예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오늘은 알겠는데 내일이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미래라는 것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너무 빨리 저 앞으로 가버려서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마 1년이 지나면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최선의 고민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정작 교육을 받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목소리는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디자인하고 우리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엔 고등학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난 당장 성적이 중요해. 아마 이런 압박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잠깐 그 고민을 내려놓고 정말 뭐가 필요할까?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이에요. 딱 하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아마 10년, 2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는데 10년, 20년 뒤에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엄청 많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오늘 그 질문 하나만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학교에 지금 비전위원회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204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라고 키워드를 막 던지고 있어요.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이. 뭐 좋은 말들 너무 많죠. 뭐 몇 개 읽어보실래요? 눈에 띄시는 단어 뭐가 있어요? 호기심, 뭐 리더, 열정. 좋은 말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무거워요.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미래에는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주도적이어야 되고 게다가 창의. 그럼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어? 물어보겠죠. 그만큼 우리가 미래에 기대하는 게 이만큼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얘기 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2년쯤에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어요. 제가 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로 국제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02년만 해도 우리 시대의 인재는 이런 사람들이다. 뭔가 천재, 문제를 잘 풀고 뛰어난 과학적, 수학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답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동안. 물론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필요한데 애플이 나오고 테슬라가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인재는 문제를 잘 푸는 수학, 과학을 그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이 있는 없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 표현에 따르면 미존, 존재하지 않은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던 전기차를 세상의 시장을 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닐까. 불과 20년 만에 제 생각은 인재라 그랬을 때 머릿속에는 올림피아드 수상자. 근데 지금은 아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년 동안 저한테 일어난 변화예요. 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감히 찾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우리의 시대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싶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되찾음, 새로운 창조란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도달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반짝거리던 시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 있어요. 적어도 두 번. 한 번이 언제일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이 똑똑하다고 느껴졌을 시간. 아무나. 네? 언제? 도구를 사용할 때. 그럴 수 있죠. 예, 뭐 구석기 신석. 우리 학생. 산업혁명. 너무 뛰어난 답을 주셔서.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한 4개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시기는 고대 그리스예요. 그때가 시작. 그다음 또 언제일까요? 되찾음. 힌트 있어요. 되찾음. 되찾는다는 뜻. 다시 태어난다는 뜻. 언제죠? 르네상스예요. 그 두 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시대가 이 위대한 시대와 견주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모든 일의 시작. 우리 학자들은 이 시기를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것들이 서양의 그리스에서 시작했어요. 뭐죠? 민주주의, 그리스 비극, 그죠? 또 뭐 있어요? 철학, 역사학, 뭐 대부분의 우리가 지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불과 한 200년 동안 고대 그리스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몇 개의 섬나라의 중심인 그 폴리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수많은 위인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갈릴레이 있죠? 데카르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유명한 페르마, 뉴턴, 뭐 오일러, 르장드르, 가우스,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근원이 어딘가 돌아가 보면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예요. 수학이나 과학의 측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남긴 너무너무 재밌는 자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23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르키메데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 사람씩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하면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유레카, 그죠? 유레카. 무슨 뜻이죠? 유레카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대 그리스어를 읽기 때문에 원래 정확히 읽으면 헤우레카 그래야 돼요. 유레카가 아니라 그 말이 영어로 I have found. 내가 찾아냈다. 뭐를요? 부력의 비밀을. 그렇죠? 그런 일이라고.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죠? 지렛대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게와 받침대로부터의 물체의 거리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설당과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내가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말. 세상에 지구로 어떻게 들어 올려?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원을 망치지 말라. 이게 언제 한 얘기일까요?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죽을 때 했다는 얘기예요. 로마군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면서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고향인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요.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정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로마 장군은 아르키메데스를 존경해서 살리고 싶었는데 한 로마 병사가 길을 가다가 수학 문제를 종이에 풀지 않겠죠. 그랬더니 종이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풀고 있던 아르키메데스를 보고 이제 서로 화가 난 거예요. 그 그림을 밟으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내 원을 망치지 말게나 했는데 로마 병사가 화가 나서 그만 이 위대한 인류의 3대 수학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아르키메데스를 죽였어요. 그게 기원전 212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언제 죽었는지 아는 수학자예요. 고대 수학자 중에. 왜냐하면 그때 주민등록증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로마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12년에 죽었다. 그래서 이 말은 되게 신빙성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수학 문제를 풀었던 아르키메데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걸 알 수 있는 이 귀중한 그리스어 필사본이 1998년에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등장했어요. 220만 불에 팔렸어요. 보시면. 자, 220만 불이 싼 걸까 비싼 걸까 싶으실 텐데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책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0만 불에 이 책이 팔려서 학자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밑에는 아르키메데스의 글인데 종이가 귀하니까 양피지가 귀하니까 그 위에다가 살짝 긁어내고 중세의 기도문을 써놨어요. 그 덕에 살아남았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그리스어를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어 단어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일 유명한 그리스어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뭐죠? 제일 첫 글자? 여러분 모두 아는 그리스어 단어예요. 이 뭘까요? 오처럼 생긴 거. 이응같이 생긴 거. 코로나랑 관련 있어요. 무슨 변이 바이러스죠 지금?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O의 그리스어 이름이에요. 파이 보이죠? 파이 3.14. 그 다음 E에 해당하는 엡실론, 그 다음 R에 해당하는 로, 또 엡실론하고 델타를 붙여 써서 쭉 읽었더니 이게 호페르 에데이 데익사이, 밑에 호페르 에데이 포이에사이. 뭐냐면 라틴어로 quod erat demonstrandum.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QED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이로써 증명이 되었다. 무언가 증명을 마칠 때 유클리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증명을 쫙 한 다음에 이로써 증명이 끝났다라고 했던 마침표가 이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QED 그러면 증명 끝 이거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수많은 증명을 해서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이 위대한 아르키메데스가 정말로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죽을 때 자기 무덤에, 물론 상상도긴 한데 자기 무덤에 구와 원뿔과 원기둥을 그려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거를 로마 시대의 카이사르 황제의 정적이기도 했던 키케로가 시라쿠사의 총독으로 가서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찾아본 거예요. 야, 그 유명한 얘기가 있던데 내가 아르키메데스 무덤 한번 찾아볼게 하고 찾아낸 장면이에요. 저기 지금 이 구석탱이에 보이죠, 구가.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왜 수많은 위대한 발견 중에서도 구와 원기둥과 원뿔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자기 이전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를? 구와 원기둥과 원뿔 사이에 같은 밑면을 가진 구와 원기둥과 원뿔의 부피 사이에 1대 2대 3 비율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미적분이 없던 시기에 엄청 놀라운 방법을 알아내요. 자, 그러면 이 고대에 아르키메데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고대 세계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뛰어난 인재 중에 한 명인 아르키메데스가 보여주는 그 인재상이 뭐냐? 여러분, mathematics가 수학이죠? 근데요, 이 mathematics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단어가 여기 알고 가세요. 오늘 마테마예요. 마테마. 이거는 단순히 수학이 아니에요. 원래 배우다라는 일반적인 배움이에요. 아르키메데스는 뭘 배우려고 했을까요? 자연의 비밀. 지금까지 내 앞에 있던 어느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던 그 내용을 내가 최초로 알아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최초로 한 게 많아요. 헤로도토스, 내가 최초로 역사를 쓰겠다. 플라톤, 철학을 하겠다.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자연을 생각했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본 사람.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서로 경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최고의 철학자인지 최고의 수학자인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내가 무언가를 최초로 한다라는 것에 엄청난 크레딧을 주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잃어버려요. 왜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말고 진짜 제일 큰 도서관 이집트에 있어요. 뭘까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없어졌어요. 70만 개가 넘는 두루마기가 있었을 텐데 없어졌어요. 우리 친구 손 들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래서 너무 잘 보관해뒀던 작품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사기가 없으니까 맨날 손으로 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작품들만 남긴 건데도 불에 타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류가 한 걸음 후퇴를 해요. 만약에 아르키메데스를 일찍 알았다면 뉴턴보다 1000년 더 일찍 우리가 미적 분학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시기가 1400년에서 1600년의 르네상스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 시기는 무언가를 되찾는 시기예요. 루크레티우스는 유명한 사물의 본성이 뭐냐 이런 걸 연구했던 사람들을 되찾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때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르네상스의 시작을 이 사람, 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한국은 잘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일부러 할 거예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에요. 페트라르카는 나는 로마 시인의 부활이다 이러고서 스스로 월계관을 쓰고 이제 그리스 로마의 모든 걸 내가 복원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1341년이에요. 그리고는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천재 한 명만 얘기할게요.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많이 봤죠, 이 그림. 이 이름이 뭘까요? 비트루비우스맨이에요. 이제 누군가가 이거 팔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체조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아름다운 비례를 로마의 비트루비우스가 연구를 했는데 그냥 글로만 써놨었어요. 레오나르도가 읽다가 인간이 뭐 흔히 말하는 팔등신, 인간이 어떻게 비례를 가져야 가장 아름다운가 그거를 읽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역시 레오나르도도 그리스 로마의 작품을 읽으면서 회복을 해나간 거죠. 그 유명한 비트루비우스맨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책 레스터 코덱스, 레스터 필사본이에요. 3,800만 불쯤에 팔렸어요. 지금은 6천만 불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샀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6천만 불짜리 책을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지만 빌 게이츠가 샀어요. 시애틀에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기가 직접 쓴 양피지 사본이에요.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냐? 이 사람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학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으로 이분한테 수학을 배웠어요. 누구냐? 루카 파치올리. 보세요, 막 여기에 막 다면체가 매달려 있고 유클리드라고 써 있어요 밑에.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읽고 있는 거예요, 파치올리가. 아주 귀공자가 옆에 서 있죠. 무언가 이렇게 눈빛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구들 보세요. 컴퍼스 이런 게 누구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얼른 집어들어. 너도 집어들어서 나처럼 수학 공부해 이겁니다. 이 그림이. 이 사람이 이 유명한 로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누가? 루카 파치올리가. 이 로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옛날 로고예요. 루카 파치올리는 이런 비유를 연구했어요. 지금은 저 빨간 로고로 바뀌었는데 원래 저랬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루카 파치올리한테 수학을 배우고 그 대가로 그려준 그림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형 그림 처음 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는 배움이라는 게 뭐였냐? 폴리메스라는 말 들어본 사람. 폴리메스. 요즘에 책도 많이 나왔어요. 뭘까요? 폴리 많다란 뜻이에요. 폴리곤 각이 많다. 다각형. 폴리 많이. 매스는 뭐예요? 배움. 그러니까 이제 배움. 매스는 이제 배움이에요. 그럼 폴리매스는 뭐죠? 다방면에 배우는 사람. 모든 걸 되찾는 시대에서는 하나만 되찾진 않아요. 그림도 되찾고 건축도 되찾고 문학도 되찾고 수학도 되찾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과학도 하고.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나
인사이클로피디아 아무거나 보면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 보면 직업이 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7개는 10개쯤 돼 보여요. 신학도 했다 그러지, 철학도 했다 그러지, 수학도 했다 그러지. 너무 많아요. 그 시기에는 다방면에 두루 잘할 걸 요구받던 시대예요. 근데 이 얘기를 오늘날에 적용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 이제는 그렇게 막 잡다하게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이제 꺼낼 건데 잠깐 정리해 볼게요. 고대 그리스는 최초로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어요. 먼저 경쟁적으로 선점, 뭐 돼 있는 게 없으니까 먼저 만드는 사람. 르네상스는 옛날에 만들어놨던 걸 되찾으면서 여러 방면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극이 하나 일어나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똑똑한 시대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망원경을 개발한 사람은 아니고 망원경을 더 좋게 해서 달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갈릴레오. 봤더니 세상에 갈릴레오의 스케치예요. 달이 못생긴 거야. 그전에는 달이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웬걸 달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로 갈릴레오가 뭘 더 확증하게 되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브레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희곡 작가가 이렇게 각색했어요. 추기경에 불만이 나와가지고 갈릴레오 이놈 때문에 원래 갈릴레오가 없을 때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얘가 우리를 우주의 저 변두리로 보내버렸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그게 뭐죠? The Blue Pale Dot. 창백한 푸른 점. 우리 지구가 어딘지 보이세요? 이거.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이거예요.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도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에요. 그저 어디 하나. 저 조그만. 그 세이건이 뭐라 그래요? 저거 하나를 차지하려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다. 당신이 아는 모든 위대한 사람, 모든 잔인한 사람이 다 저 조그만 별, 저 참 반짝거리는, 저 창백하게 반짝거리는, 그리 밝지도 않은 저 점 위에 살았다라는 걸 인류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 뭐예요?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하지 않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너무 불행한 결론. 인간이 무언가를 새로 막 만들기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산업혁명, 차 만들고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에 다시 혁신이 찾아오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언제 처음 등장한 말이냐면 이 사람의 책,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에요.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걸 가상현실이라고 이름을 쓰죠. 이 뉴스 다 아시죠? 페이스북이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메타 바꿨어요. 왜냐? 회사 이름을 바꿀 정도로 시총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회사 이름을 바꿀 정도로 가상현실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가상현실이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런 논의들을 해요. 하지만 회사 자체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아까 우리 쓰고 나신 HMD의 최초의 버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레오니다스의 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화에서 따와서. 그 정도로 저렇게 막 큰 걸 쓰고 겨우겨우 이 착시 효과처럼 가상현실을 만들 뿐이었는데 이젠 여러분 HMD를 집에 HMD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직 없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안 사주셨나 보다. HMD가 엄청 싸졌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다른 인물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도 비슷할 텐데 혹시 이 게임 해본 어린이
손 들다가 만다. 몰래 들어도 돼요. 네. Assassin's Creed Odyssey라는 캐나다 유비소프트 회사가 만든 게임이에요.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고대 그리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임을 해본 게 이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사실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위대한 책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서울대학에서. 근데 요즘에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두꺼운 책 읽기 힘들어해요.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전은 위대한 작품인데 고생하는 작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상현실에 고전 작품을 구현하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비극을 이런 데서 했어요.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이런 극장을 차라리 구현하고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면 실제 그 사람이 돼서 연기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사가 뜨고, 물론 이건 영어인데 서로 친구도 접속하고 나도 접속하고 같이 배역을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아마 이제 뒤에 우리 김승 작가님이 또 하실 텐데 가상현실에서 읽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인문학자로서. 저는 좀 파격적인 주장도 해요. 읽기라는 거를 안 해도 될 때가 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뒤에 작가님 얘기하고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읽기라는 거를 가상현실에서는 그럼 꼭 가상책을 만들어서 읽어야 되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깜짝 놀라겠지만 플라톤 책에 보면요. 읽기, 문자라는 거를 굉장한 발명품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집트 왕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발명의 신이 찾아와서 내가 이집트의 문자라는 거, 읽는다는 거를 하게 해줄게. 사가라. 그랬는데 왕이 반대를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배우는 거는 죽은 문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한테서 말을 하면서 배워야지 왜 죽어있는 책한테 배우냐. 둘째, 당신은 문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문자 때문에 기억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이 생기면 사람들은 점점 더 책에 의존을 해서 암기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문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2000년 동안 근데 문자를 써왔어요.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죠? 근데 가상현실에서도 똑같이 읽기라는 걸 꼭 고집해야 할까? 이제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선도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려봐야 여러분 다 까먹으실 테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인재를 저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앞에서 호모 크레안스다. 자, 호모가 뭐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 호모는 사람이란 라틴어예요. 그러면 루덴스는 노는 인간. 그래서 노는 인간이 호모 루덴스예요. 근데 저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모 크레안스, 만드는 인간, 창조하는 인간. 이게 우리 시대의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구약 성서의 야훼 신이 한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 그런데 우리가 가상현실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인간이 신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버추얼 휴먼을 지금은 돈이 많이 들 것처럼 생각하시죠. 근데 1년 다르고 2년 달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세상이 곧 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가상현실 세계 자체를 지금은 3D 디자인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뭐 포토그라메트리도 해야죠. 뭐 컴퓨터 디자인 해야죠. 이거 다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예요. 그걸 하는 데가 카이스트 서울대예요. 여러분들이 사진 몇 장으로 쉽게 가상현실 만들고 아바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뭐냐면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어요. 이제 맺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강연의 중요한 전제가 뭐였냐면
시대는 인재를 부른다. 그 시대에 맞는 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창의적인이 부족해요. 창의적이라는 게 뭘까요? 무언가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걸 무언가 좋은 접근법으로 하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해요. 인간이 신처럼 창조하는 일을 하려면 신을 표현하는 유명한 단어가 옴니스키엔티합니다.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뭐 박식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고 싶다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것만 있어도 안 되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포텐티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곳이 바로 여기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런 걸 공용어라고 해요. 한 몇백 년 전에 공용어는 라틴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려면 유럽에서 라틴어로 얘기했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한자어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대의 공용어는 뭐예요? 디지털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메타버스에서 소통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동안을 인문학자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회사들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일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 약한 게 있다면 말과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컴퓨터 너무 잘하고 메타버스 뭐 만들라 그러면 열심히 만들고 성실한데 결국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싶은 그 열정이 막 불타서 막 따라가고 싶은 그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나 생중계를 보고 계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이 두 가지 나는 뭘 정말 하고 싶어. 단순히 난 시험 제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안 드릴게요. 공부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 이 열정이 꺼질 것 같으면 공부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정말 뭘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여러분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